네, 반갑습니다. 저 김봉기입니다. 저는 이제 투자자로서 제가 생각해봤던 거 등 해서 오늘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법학자도 아니고 또 뭐 아무튼 저는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제 어떤 일부 주장이 예를 들면 법학자 입장에서 보면 약간 틀릴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만은 또 투자자로서의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것은 어떤 약간 퍼블릭 비클이라고도 말씀드렸고 어떤 그 주식회사의 주주 n분의 1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당연한 어떤 주주로서 그 침해를 받았는데 그 침해를 받는 정도가 아주 크다고 생각할 때 제가 이런 어떤 활동을 많이 하게 된 가장 큰 어떤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어찌됐든 간에 백그라운드가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좀 특이하게 이렇게 많이 기업활동, 그러니까 기업 내에서도 그리고 애널리스트로서 그다음에 또 고객의 자산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백그라운드, 경험, 그 다음에 고민 등등을 거쳤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좀 앞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다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기업 거버넌스는 지배주주에 의한 일반주주, 일반주주는 2200만 국민연금하고 동업자인 동학개미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퇴직금까지 다 포함된 지분 혹은 돈을 빼앗아가는 역사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재용 씨가 96년도에 에버랜드 12저가 발행에서부터 19년 후에 2015년도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합병하는 그런 역사, 가장 대표적이고도 가장 이렇게 다 아는 어떤 그 과정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 기업들은 다 따라합니다. 그 요즘은 이제 그 PF에서도 이렇게 따라하는, 그래서 그것을 악용하고 있는, 극대화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사례들을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그 해결책은 듀티 오브 로얄티다. 그리고 차선으로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일종의 격가지라고 할 수 있는 박상인 교수님 주장하고 있는 MOM, 모저리티 오브 마이너리티. 요거 이런 어떤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어떤 문제, 제가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데 정확하게 김광준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문제에 대한 처방, 문제에 대한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만이 올바른 처방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19인지 단순 감기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만이 진단을, 해결책을 정확하게 내놓을 수 있고 처방을 할 수 있다. 저희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모였는데 문제점이 뭔지, 그게 이제 뭐 이런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점은 이게 이제 순환출자죠. 피라미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캐피탈하고 컨트롤하고 괴리도가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게 분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문 경영인이 있고 경영을 하기 때문에 제일 이슈는 에이전시 프로그램. 근데 우리 한국은 아까 보셨듯이
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총수가 경영을 합니다. 이제 에이전시 프로그램은 이제 당연히 없습니다. 우리나라. 문제는 그 총수의 지분율이 다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 계열사가 에이전시 프로그램을 없고 이제 결국은 지배주주하고 일반주주 이해상충 구의 편취 그 방법으로는 뭐 수익 터널링 같은 것도 있고 또 제가 오늘 되게 말씀드리려고 한 거는 지분거래, 자본거래. 그래서 어떤 문제는 이해상충 부의 편취가 가장 큰 문제고 그래서 지배주주 견제하는 뭔가 그 장치, 법적 리거 시스템이 우리나라의 어떤 해결책, 코로나 19에 대한 어떤 정확한 문제 그 인지를 해야 되듯이 우리의 어떤 정확한 그 문제는 여기에 있고 그 해결책은 듀티 오브 로얄티다 말씀드리는 거고 참고로 이제 구체적인 수치가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캐피탈 2018년도에 4% 5조 원 이상, 자산 5조 원 이상 기업 집단들의 캐피탈이 4%를 투자를 했는데 보유하고 있는데 실제 그 피라미드를 통해서 57% 장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컨트롤력으로 한 14배 정도 이렇게 확대되어 있는 거죠. 부풀려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배당을 예를 들어서 한다면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57%인데도 배당은 결국 4%밖에 안 가기 때문에 디시전을 배당을 잘 안 하는 겁니다. 이 숫자로도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상태라는 거, 이게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상태라는 거.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일종의 컨트롤 마법인데 이게 두 가지인데요. 계열사 피라미딩하고 차등 의결권입니다. 차등 의결권도 한 주에 대해서 뭐 여러 컨트롤 보팅 파워를 많이 주는 그런 건데 이제 최운열 의원이 그걸 이제 발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되게 많이 이렇게 박상인 교수를 등을 포함해서 반대했던 이유가 이제 이게 두 개가 결합할 수도 있거든요. 피라미드하고 차등 의결권이 결합되면 이게 이제 나쁜 게 나쁜 것하고 결합하면 그 효과는 어마어마하게 커져가는 악의 결과를 낳는다. 예를 들면은 이제 홀딩 컴퍼니하고 일반 영업회사로 나누는 분할 거기 같은 경우에도 자사주 마법과 그 다음에 이제 뒤따르는 게 수합이거든요. 대주주의 지분을 영업회사에 있는 지분과 홀딩컴퍼니에 있는 지분을 이렇게 수합을 하면서 갑자기 두 배 이상 금방 이렇게 자기 지배력을 확장시켜버릴 수가 있는 게 이제 그 두 가지가 결합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있는 거다. 직접적인 문제는 이런 피라미드 이런 거고 결론으로서는 이걸 견제할 수 있으려면 지배주주의 견제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듀티 오브 로얄티 이게 이제 이사의 의무지 않습니까? 이사의 책임. 이제 그 김하진 교수의 페이스북 포스팅 내용을 보면은 어쨌든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판례인데 두 가지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엄청나게 문제가 됐던 이사의 법률적 책임에 대한 판례들. 미국 기업 경영자들의 행동 규범에 해당되는 이게 이제 그 둘 중에 하나인 중요한 이슈다. 왜 듀티 오브 로얄티인지 이사의 선거는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뭐 해외에 많이 투자도 하고 또 베트남도 투자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냥 단순히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베트남 투자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나라의 그 지배주주는
일반 주주 돈을 뺏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가끔 뺏어간다. 그리고 빼앗김을 당했다면 그 밸류에이션이 정확히 100이라면 예를 들면 가치가 한 50 내지는 70 혹은 30 돼야만이 투자할 어떤 투자자로서의 투자하고 싶겠죠. 그만큼 이제 디스카운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한국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글로벌 시각에서 한국을 바라보면 지금 뭐 이런 게 아닐까.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상훈 교수 경북대 로스쿨에 께서 논문에 되게 많이 쓰시고 이렇게 한 것을 제가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배주주가 경영을 하면서 돈을 뺏어가는 세 가지 방법이 이제 횡령, 그다음에 터널링,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지분거래, 자본거래를 통해서 지분 뺏어가는 그런 건데, 이제 횡령하고 터널링은 부족하나마, 특히 이제 그 터널링 같은 경우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 그래도 그 법적 억제력이 있는 것. 근데 지금 현재 그 자본거래, 지분을 뺏어가는, 지분이나 혹은 돈을 뺏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 억제력이 없다. 너무나 여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그 자본 지분율의 변화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거래들이 이제 다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뭐 합병, 그다음에 유상증자, CBDW, 축출, 자산하고 자본하고 그 거래 두 개를 이렇게 분할하는 거, 이런 거래들이 있고요. 법적 억제력이 없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거부터 계속 많이 일어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천준범 변호사님하고 김광민 변호사님 오셨는데 테닝페이퍼 사례 때 제가 한번 김광민 변호사님께 한번 좀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실이 한국의 법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정법 물신주의. 아시겠지만은 분명히 지배주주가 가져간 금액, 즉 반대편에 있는 나머지 주주들이 그 손해난 금액이 분명히 명시적으로 있고, 그것도 알 수가 있는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쌍방 대리 상태에서 거래된 거인데, 이게 뭐 법률가들이 그러는데 이게 민사법의 대원칙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원고와 피고를 다 대리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거래, 그런 것과 같은 거래에도 불구하고 이게 합법이라는 게 이제 한국 법이죠. 그래서 법대로 했더니 잘못된다. 정의가 없어진 결과를 낳는다. 이게 법이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명확히 아는데도 이게 참 진전 내지는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례들은 제가 지난번에 우리 포럼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이런 많은 사례들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로 하는데요. 네. 천천히 가시죠. 네. 그럴까요?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아, 네. 그러면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96년도에 에버랜드 그때 12저가 발행인데, 그때 이제 그 주당 85,000원짜리 혹은 뭐 10만 원, 13만 원까지 거래되는 장에서 그런 에버랜드의 주식을 7,700원의 CB를, 그것도 62.5%에 해당되는 대규모 물량을 발행을 해가지고 그 인수를 이제 주주들이 포기를 하고 이재용 씨하고 그 이제 동생들이 받았던 사례입니다. 근데 결론은 이게 2009년도에 이게 불법이 아니다.
라고 판결이 났어요. 대법원에서. 굉장히 어떤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 그 핵심 내용이 이사가 회사에 손실을 끼치지 않았다. 지배주주가 일반 주주 돈을 이렇게 가져간 게 분명한데도 그렇게 하니까 좀 뭐 계속적으로 이러한 게 진행되는 거죠. 그리고 19년 후에 2015년도에 이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마찬가지 이것도 삼성물산 주주들한테 엄청난 손해를 입히고 지배주주가 이제 그 손해를 이익으로 자신의 이익으로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이 아니다. 지금도 어쨌든 이 이슈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그 이사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언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상상회에서가 이렇게 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참여연대라면서. 거기에는 이제 일부 삼성물산 이사들의 어떤 이 책임에 대해서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이유는 대법원에서 이제 판례로 이렇게 불법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대놓고 해먹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제 미래에 이런 뭐 주체적 로열티 혹은 뭐 주주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이사의 선거하는 데 포함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난번에 저희 포럼에서 발표했던 것들 삼광글라스하고 이테크 이런 거, 그 다음에 해성산업하고 한국재지. 어찌됐건 해성산업하고 한국재지가 동일한 지배주주가 있는 그 계열사들인데 해성산업이 지배주주가 높은 지분율을 갖고 그 다음에 한국재지는 지배주 지분율이 낮은 상태였는데 PBR 0.15배로 합병을 했어요. 지배주주 지분율이 낮은 회사의 지분을 PBR 0.15배로 이렇게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그 이제 자사주 분할, 지주사 분할 뭐 요건데 상당히 좀 복잡한 듯 하는데 사실은 뭐 복잡하지는 않거든요. 이제 두 가지인데요. 여기서 하나는 그 어찌됐건 분할할 때 자사주 마법, 굉장히 자사주 마법 하는데 이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는데 이 자사주를 의결권을 부활해서 그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지분율을 높이는 데 사용이 된다는 거. 근데 이제 분할할 때도 사용이 된다는데 이런 그 결과를 잘못된 결과를 도출낸다라는데 얼마 전에 이제 보니까 이상훈 교수 또 다른 논문을 했는데 합병할 때도 두 개의 회사를 합병하는데 피합병 되는 회사에 그 자사주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사주에게도 그 동일한 의결권 그 지분율을 줘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합병을 하고 나면은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온다. 자사주의 마법은 분할할 때뿐만 아니라 합병할 때도 나온다. 그리고 그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됐던 그 한국타이어그룹 2012년도에 분할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지배주주가 분할 전에 한 23% 정도 지분 다 가족 합쳐서 30%가 안 되는 지분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분할 후에 두 가지 자사주 마법하고 수합 거래를 통해서 그 홀딩 컴퍼니의 지분율이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한 74%로 이렇게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문제가 됐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것도 둘째 아들한테 지분율을 그 가지고 있던 23%의 지분을 이렇게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결론적으로 이제 그 보유하게 되는 그 지분율이 무려 43%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분할을 하지 않았었다면 그게 한 20%도 안 되는
한 10 몇 퍼센트 정도였을 텐데 분할을 한 다음에 이제 거래를 하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매각을 해서 어쨌든 고객이 두 배 이상 이렇게 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어쨌든 거래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개인 지배주주가 아닌 나머지 마이너리티 주주들은 지분율을 뺏기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대표적인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사주는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홍콩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하면 의무적으로 자동 소각한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계속적으로 많이 들고 있고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자사주를 되게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조광피혁이라는 회사가 한 47% 정도 자사주를 들고 있는데 이 회사가 만약에 집에 분할을 한다. 지주회사하고 일반 영업회사하고 분할을 한다면 이 43%, 47% 정도 지분이 대주주만을 지분율을 높이는데 그대로 사용됩니다. 홀딩 컴퍼니가 영업회사 보유할 수 있는 지분율이 47%가 그대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되게 많다. 그런데 보면은 뭐 이렇게 되게 큰 회사들도 있고 SK를 비롯해서 굉장히 작은 회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거의 60%에 육박하는 자사주를 두고 있는 회사들도 있고 대부분 이런 회사들의 어떤 자사주가 대주주를 위해서 대주주만을 위해서만 사용될 포텐셜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전혀 여기 반영하지 않는 실질적으로 소각된 것과 같은 그런 것을 반영하지 않는 시장의 어떤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PEF가 이런 따라서 하는 사례 가장 극명한 사례인데 이게 이제 자진상장 폐지를 했습니다. IMF가 15년도에 테니페이퍼하고 테니퍼장 지분을 이제 시장보다 되게 많은 한 83%, 91%의 프리미엄을 주고 이렇게 산 다음에 1차 공개 매수, 2차 공개 매수, 그 다음에 상장 폐지 등 여러 가지 마지막 지분을 외부에 매각할 때까지 이렇게 과정에 큰 거래가 이렇게 1, 2, 3, 4 거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김광준 변호사께서 제가 알기로 여기에 소송을 두 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는 5번 이제 상장 폐지 95%까지 이렇게 지분을 지배주주가 확보를 하면은 상장 폐지를 신청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승인을 해주면 상장 폐지를 하는데 상장 폐지가 된 다음에 주식 매도 청구권, 매수 청구권 권리가 부여되고 그걸 행사를 해가지고 해당되는 가격에 대해서 이렇게 다퉜던 소송. 근데 어찌됐건 결과적으로 거래소 내에서는 일반 주주들이 3,600원 미만으로 대부분의 지분을 다 뺏겼습니다. 그런데 김광준 변호사께서 해서 이것보다 한 3.68배 높은 그 가격을 받을 수 있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6번인데요. 6번 거래에서는 또 지분하고 일반 주주들이 많이 지분하고 자산하고 거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모회사가 가진 포장이 가진 테니페이퍼의 지분하고 그 다음에 테니페이퍼가 가진 공장하고 이제 거래를 했는데 그것도 지배주주들이
일반 주주들이 높은 지분이 높은 자산은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또 자기가 가진 지배주주가 가진 가격은 되게 높은 가격으로 이렇게 거래를 해가지고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거 지금 2개 진행되고 있죠. 네. 아직 안 끝났죠. 네. 근데 이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 모르는 이유가 일단 이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고, 그다음에 이게 복잡합니다. 좀 전문성이 있어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쨌든 여러 가지 어떤 백그라운드 팩터에 따라서 이게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잘. 근데 이제 이 듀티 오브 로얄티, 그러니까 일반 주주들이 자기 지분을 이렇게 보호를 못 받고 있다, 뺏기고 있다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한 예인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또 천주범 변호사께서 했던 그 타임월드, 그것도 또 이제 똑같은 어떤 이슈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 백화점, 부산에 대전에 백화점 하는 회사하고 뭐 어찌됐건 그러는데 그걸 0.65인가 0.65배로 그 시장 가격 플러스 알파를 주고 어찌됐건 그 모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하고 합병을 하는 과정인데, 이해관계가 있는 그 상장된 회사의 주주들은 이제 소송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게 그냥 일반 주주들이 뺏기는 거거든요. 이게 아주 헐값으로 뺏기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뭐 기업은 장부가치, 토탈 에쿼티 플러스 미래의 수익, 그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 가치가 있는데, 그냥 0.65배, 또 0.15배 이런 가격으로 다 뺏기는 겁니다.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제일 문제는 이게 계속적으로 일어나는데,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이유가 이제 이사의 책임, 그 해당 회사들의 그 이사의 선관 의무를 위반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일반 주주들 돈을 뺏어서 지배주주에게 이렇게 그 바치는, 지배주주의 이익이 되도록 그 거래를 이렇게 하는데, 그걸 전혀 꺼리낌 없이 이렇게 한다라는 거고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그 법적으로 이제 변호사님, 일단 김광규 변호사님께 제가 이게 그 리걸 시스템에서는 법에서는 이게 도둑질이라고 이렇게 인식이 안 되고 그런 거죠. 이게. 문제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뭐 IMM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표면적으로는 법을 지킨 걸로 돼 있긴 하죠. 법에서 정한 절차나 요건들을 갖춰서 거래를 한 걸로 돼 있긴 하지만, 이제 그 빈틈을 이용해서 이제 거래를 성사시켜 결과가 된 거죠. 공개 매수 과정도 그렇고, 그 합병할 때도 이제 공개 매수할 때도 일부러 사실상 주가를 좀 낮춘 상태에서 해서 또 그 주가를 이용해서 거래를 하게 됐고, 다 법에서 가능한 방법, 법에서 허용된 방법인데 결과적으로 뭐 이제 불공정한 결과가 된 거고, 이제 그걸 바로잡기 위한 방법은 또 법상 절차는 마련돼 있지만, 이제 그것은 것을 입증하는 뭐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여러 사례 드셨는데 대부분의 사례들 보면 표면적인 형식과 절차는 다 지켰죠. 차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뭐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대표님이 이제 발표하실 내용 이럴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발표할 내용에서 좀 설명하는 세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씨 이 건도 사실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나머지 주주들에게 수조 원의 피해를 입히고 그 피해를 자기 이익으로 가져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쨌든 제가 아까 말한 그 상상 법무부는 상상에서인가 했던 그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게 실질적으로 중요한데 어떤 그게 이제 이슈화가 안 된다. 그 이유는 대법원에서 지배주주가 일반주주 피해를 입히고 그것을 이렇게 자신의 이익으로 취해도 불법이 아니다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사의 충실 의무, 선관 의무에 명시적으로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일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제 법을 바꿔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희 어떤 오늘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OECD G20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이게 이제 어떤 일종의 글로벌 벤치마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Corporate Governance에 있어서 여기에서도 이제 명백하게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사는 to the company and to all shareholders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흠결 아까 김광주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듯이 법을 지켰는데 결과적으로 불공정하다, 정의가 깨졌다. 이제 그게 이제 실정법 물신주의죠. 아니 우리는 법대로 했어. 합병을 하는데 가격을 포뮬라대로 법에서 정한 대로 했어. 그래서 불법이 아니다. 결국은 법이 잘못돼 있다. 그래서 고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일어난다. 이게 이제 제 주장인 거죠. 어찌됐건 저는 이제 제안으로서 이러한 어떤 그 너무나 당연한 사실들에 대해서 책, 만화, 유튜브 등으로 계속 알려드리고 저희는 국민신문과 같은 일반주주를 위한 플랫폼 역할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그 OECD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커미티가 있거든요. 거기 그런 데하고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이러한 어떤 사실들을 더 직접적으로 알리고 OECD 커미티에서 우리나라에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ACGA에서도 그걸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암참 같은 데에서도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가 더 힘을 얻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으로서는 뭐 상법 이사의 상관업무 주주 비례적이 포함을 위한 협의체 TF 같은 걸 발족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좀 활동을 하면은 저희의 목표를 이루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성의 투표권 부여 시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보면은 한 100년 차이가 난 것 같아요. 당연한 권리인데 그 권리를 부여를 그러니까 향유를 못하고 이렇게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 우리도 우리의 너무나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좀 힘을 합치고 또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게 인지를 시키고 또 참여를 유도해서 결과를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요. 저희 그 말레이시아의 그 마이너리티 쉐어홀더 와치독 그룹이라는 협회가 있는데 여기에 그 사업 목적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